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윤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웹툰 작가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현재 한국 웹툰 작가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오늘 웹툰 불법 복제가 남긴 상처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제에 사용된 재료는 웹툰 가이드에 공개된 통계 자료와 웹툰 불법 복제 피해 작가 대책위 작가님들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만화계는 예전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만화책 대여점이 활성화되면서 작가들에게 돌아가야 될 창작의 대가가 세워나가기도 했고요. 불법 스캔 만화에 신음하기도 했고, 웹툰 24작품이 일방적으로 유해 매체로 지정되려 해서 작가들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위기들 속에서도 선배 동료 작가님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한국 만화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웹툰이 한국 만화의 주 무대로 안착을 하고 유료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과 매출은 성장했지만 반대로 디지털 콘텐츠의 숙명이 불법 복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밤토끼로 대표되는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웹툰 작가들의 주 수익원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유료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작품 활동 중인 작가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타격을 입힌과 동시에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밤토끼는 월 방문객 3,5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입률을 기록하며 국내 웹사이트 방문자 순위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한국의 연재 중인 거의 모든 웹툰을 불법으로 게재하여 부당이득을 챙겨왔습니다. 웹툰 가이드에서 작성된 통계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던 신규 작품의 창작이 밤토끼가 등장한 2017년을 기준으로 하향세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웹툰 불법 복제로 인해 플랫폼의 매출이 급락하면서 줄어든 수익만으로는 신규 작품의 투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되지 못한 게 아닐까 보여집니다. 밤토끼의 트래픽 변화를 보시면 2018년 5월 검거되기 전까지 하늘 높은 점으로 치솟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에 검거되지가 않았다면 피해가 얼마나 더 커졌을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5월 말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불법 복제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슷한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인 H사이트와 A사이트는 밤토끼에서 이탈한 불법 복제 이용자들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두 사이트의 트래픽을 합치면 밤토끼 트래픽의 54% 수준으로 치솟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했던 부산경찰청에서는 밤토끼2를 비롯 여전히 성업 중인 불법 복제 사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는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처럼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웹툰은 웹 이미지라는 근본적인 원고의 속성상 불법 복제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손쉽습니다. 꾸준한 수사 의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 그리고 빠른 차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밤토끼는 검거되었지만 2년 6개월의 시경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작가와 플랫폼, 만화계 전체에 미친 피해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성량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묻기 위해 현재 밤토끼 피해 작가 소송전을 통해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고 계신 작가님들은 52명으로 소송 규모는 2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모인 작가님들은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토끼 운영자에게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에 검거된 밤토끼 운영진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만화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법 복제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선례를 남기길 바랍니다. 밤토끼 검거로 인해 웹툰 불법 복제의 기세가 한풀 꺾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한 작가님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 작가 대책위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불법 복제로 피해를 보신 작가님들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후 발제되는 자료는 웹툰 불법 복제 피해 작가 대책위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가님은 30대 후반의 남자 작가님이십니다. 피해 작품의 연재 시기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이 피해 작품의 연재 기간을 살펴보시면 밤토끼로 인한 피해를 입기 전과 입은 후로 걸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토끼가 성장하기 이전에 작품이 내던 매출과 밤토끼가 성장한 이후의 매출을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해당 작가님께서 공개해 주신 통장 내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가림 처리했습니다. 여기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의 수치가 해당 작품의 매출입니다.
매출을 월별 그래프로 살펴보시면 초기에는 월 1,400만 원까지 갔던 매출이 말까지 내려가면은 250만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중간에 한번 높은 수치가 17년 6월쯤에 있는데요. 이거는 정신문제 중인 플랫폼에서 이벤트를 걸어서 순간적으로 생긴 예외적인 수치입니다. 이걸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A 작가님의 수입은 연재 시작 1년 만에 6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작가님은 현재 같은 플랫폼에 다른 작품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작 또한 불법 웹툰 사이트에 도용당하고 있습니다. 앞선 피해 작품을 편의상 A라고 표기하고 신작은 B라고 표기했습니다. 두 작품은 같은 연재처에서 순위가 비슷했지만 매출 차이는 65에서 72%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밤토끼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밤토끼는 폐쇄되었으나 작가의 피해는 복구되지 않은 것입니다. 대체 사이트들이 밤토끼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A 작가님과 대책위에서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의 원문을 편집한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은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시고 자살 충동과 같은 위험한 생각도 하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우울증 증세가 피해를 입은 상당수의 작가들이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피해 사례입니다. 이분은 20대 중반의 여성 작가님이십니다. 피해 작가 작품은 2017년 8월에서 현재까지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엔 앞선 사례와 달리 불법 웹툰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여 만화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을 때 작품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연재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의 작품이 불법 사이트에 도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밤토끼 운영자 검거 이전에 유료 수익을 올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보시는 이미지는 구글에서 피해 작품을 검색하면 볼 수 있는 검색 결과입니다. 가장 상위에 노출된 정보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님의 작품의 정식 연재처는 불법 사이트 5개가 검색될 때까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6번째가 되어서야 겨우 정식 연재 플랫폼의 검색 결과가 보여집니다. 이 작가님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작품이 도용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의 수를 조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재를 시작한 2017년 8월에는 2개의 사이트에서 처음 도용을 당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4개에서 8개로 2018년 2월에 이르러서 20개의 사이트에 작품을 도용당합니다. 이때부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셔서 조사를 중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 거의 유일하게 밤토끼 검거 급격한 순위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밤토끼 검거 전에는 정신연재 플랫폼에서 40위에서 50위권에 랭크되었던 작품이 밤토끼 검거 직후 해당 플랫폼 1위로 순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순위가 10위권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대다수 피해 작품들과 플랫폼들이 밤토끼 검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겨나는 또 다른 불법 복제 사이트들로 인해 본래 매출을 완전히 복구하지 못한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작가님은 스트레스성 위경련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님이 하신 발언을 보시면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동안 작업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노동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웹툰 작가님들이 매주 소화해내야만 하는 노동량입니다. 작가님들이 하루 12시간이 넘는 작업 끝에 만들어진 창작물들이 연재되자마자 불법 사이트에 도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작가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창작을 계속 해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의 남자 작가님이신데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 최고 매출과 최저 매출을 비교했을 때 10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평균 매출이 밤토끼 이전 대비 20%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웹툰을 연재를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많은 방식 중에 하나로 최저 보장 금액이라고 불리는 미니멈 개런티, 즉 MG가 있습니다. 근데 유료 수익이 높을 것이라 예상되는 작품은 MG를 낮게 측정하고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야 작가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유료 수익이 확실히 예상되었기 때문에 낮은 MG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토끼는 불법 웹툰 사태 이후 유료 수익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지금은 유료 수익이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낮은 미니멈 개런티 외엔 아무런 수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수익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며 현재 1년 이상 적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 또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우울증 치료 때문에 작업 컨디션이 심각하게 저하된다고 느끼셔서 현재는 약물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한 달에 4편 제작되던 작품을 3편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최하로 줄어든 월 수익에서 25%가 또다시 깎이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인터뷰 내내 가장으로서의 고충을 가장 많이 토로하셨다고 합니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 20년 이상 만화계에서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옛날에 출판 만화 시장이 무너지는 시기도 겪으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무리 시장이 망해도 다음날 갑자기 잡지가 폐간을 해도 자기가 만난 업계 관계자들은 좋은 작품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불법 웹툰 복제 사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 웹툰계가 망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경험상 처음 있었던 일이고 불법 사이트를 잡는 건 못지않게 빨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웹툰 불법 복제 피해 작가 대책위에서 진행한 인터뷰 중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파악된 작가님들의 유료 매출 피해는 평균 70에서 80% 수준으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면 작품이 200에서 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언론의 통계에 의하면 웹툰 산업이 받고 있는 피해 규모는 전체 시장 규모의 30% 정도로 언급되고 있는데 실제 작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피해 규모와는 좀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장르와 플랫폼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다양해서 발생하는 차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구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량을 산출하고 기록으로 남겨서 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피해 작가님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보실 수 있듯이 불법 복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작가님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7분 중 4분의 작가님들이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으시고 한 분은 스트레스성 질병을 앓게 되어 연재를 중단한 뒤 조용을 잘 당하지 않는 장르로 장르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범인의 검거와 함께 피해 작가님들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밤토끼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었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불법 사이트 신고 접수를 계속해서 받고 있고 웹툰을 서비스 중인 플랫폼들은 복제된 파일의 최초 결제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실제로 밤토끼 운영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후에 생겨나거나 여전히 지속 중인 또 다른 불법 복제 사이트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만화계 협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해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불법 복제 피해 작가 대책위 작가님들은 주간 연재만으로도 힘겹고 바쁜 작가님들이 작은 힘이나마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서 이번 사건이 여기까지 진행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음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한국 만화 산업의 데이터를 기록하고 통계화하여 만화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주고 계신 웹툰 가이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불법 복제 문제는 어느 한순간에 단칼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으로 인해 앞으로 더 심화될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웹툰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편 빠르게 번지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속성에 맞는 발빠른 대응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는 온전히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을 때 가장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작가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다면 만화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운영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에 문화체육관광부 일정을 참여하시는 도와주신 김현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자료는 그간의 정부 대책의 성과하고 향후 계획을 다루는데 사실은 PT 자료는 없고요. 이 자료 배우는 자료에 성적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이 법사위 소위에서 관련법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구성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보다 현실적이고 좀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함께하는 그런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그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됐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이게 좀 방송통신심의회 쪽에서 좀 반대 내지는 이견이 있어가지고 보류가 됐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처 협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개정안에 대해서 부처 협의가 안 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2월에 이제 저희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2월부터 그 정부 합동으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쭉 6월까지 총 8차례 거쳐서 회의를 했고 그 중간인 5월 2일 날 우리 부처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경찰청 그리고 방통위, 방심위 회의에 다 참석했던 이 부처가 합동으로 정부 합동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35쪽을 보시면요.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 이제 해외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집중 단순 처벌 강화 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침해 대응 사각지대 해설위원 법제도가 36쪽입니다. 그리고 37쪽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해서 의식제고 캠페인을 실시하자 이렇게 이 요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권재원 작가님과 경찰청에서 말씀하셨듯이 방법들을 잡고 이런 성과도 보였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후에 5월 이후에도 이게 그 풍선 효과라든지 교체 사이트가 나와서 저희가 또 관계 부처하고 기관으로 해서 추가 대책을 6월이가 7월 달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부처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거는 좀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분명히 협의 과정이라든지 회의, 8차례 회의도 그렇고 심지어는 보도자를 낼 때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방심위 입장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검토 의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정보의 경우에도 표현 행위의 억제와 금지는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므로 방심위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방심위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정보 접근권의 과도한 제한이나 불법 정보의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 침해가 있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 문제를 거론했는데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제도를 어떻게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체하느냐, 그거를 현행 이원되어 있는 체제를 일원화하자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 제도 자체가 존속이 필요하냐 아니냐 그런 문제하고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체 저희가 전혀 이게 한마디로 효율성의 문제나 표현의 자유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현재 이원화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일원화로 개선할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문제인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가 결부시켰던 건 조금 빈자가 좀 안 맞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저희도 굉장히 현행법에 있지만 이게 게시물 삭제라든지 전송 중단이 불가한 경우에만 제한적인 접속 차단을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적용 대상 변경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이게 참 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은 이게 지금 현행 제도를 보면 우리 저작권 보호의 심의위원회에서 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 그러니까 권리를 침해했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권리 침해라고 보면 그거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접속 차단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현재는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어제 그 방심에서 주장한 거는 본인들은 심사나 그 결과 통보에 1주나 2주 정도밖에 안 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저작권 보호 심의에서 걸리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어나되면 이
방심위가 어떤 문제냐면 이 저작권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폭력물이나 음란물 그리고 미혼비호라든지 사행성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왕래해서 다루다 보니까 이 전체 위원이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작권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심의를 요청하는 것도 이렇게 기간을 둬서 한꺼번에 이제 몰아서 그거를 심의에 올리게 되죠. 근데 이걸 개선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 보험의 심의위원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그 주 3회,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열리게 되고요. 만약에 시급하거나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러니까 매일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 이거를 전담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는 방심위원회는 지금 이게 저작권 전문가가 없어서 없는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동안 구성이 안 됐습니다. 아예 심의를 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월 2대로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대책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만들 때 한 몇 시간이면 만들어내고 그걸 저희가 최대한 단축시켜도 시키면 한 이틀이면 차단이 가능한데 지금 월 2대 개최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게 방심위가 업무 처리 분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범위도 넓지만 60만 건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저작권 부분 한 1000건밖에 안 됩니다. 접속 차단권이 한 600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된 가진사가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다른 쪽에 가 있다 보니까 신대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에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 몇 건 안 되는 1000건 정도 60만 건도 1000건밖에 안 되지만 그거 웹툰 산업계나 저작권 산업계는 굉장히 중요한 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건에서 좀 해달고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게 대시 사이트가 지금 보시면 자료에 42쪽을 잠깐 봐주시죠. 거기 대체 사이트와 항상 평가에 대한 점수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꼭지점이 여러 개 되면서 이렇게 상승했다 하강하는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글 사이트 A 경우에 이게 처음에 생겼던 그러니까 이 컬러가 아니라서 좀 구분이 어려운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원 사이트가 생기고 나서 계속 대체 사이트가 단속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꺾이고 그런데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생깁니다. 그리고 대체 사이트가 가만 보면 처음에 원 사이트보다 더 이용객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꼭지점이 최고로 가 있는 이런 그러니까 대체 사이트가 더 큰 문제인데 대체 사이트를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원화된 구조에서 도저히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016년에 방심위 심의 요청을 저희가 한 769개, 그러니까 770개 정도 했는데 250건 정도가 심의단계에서 사이트가 이전하고 폐쇄된 일로 조치가 불가능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좀 더 이게 대체를 좀 신속하게 하자라는 저희가 주장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어제 심의에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방심이랑 관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지만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좀 업계나 여기 얼면서도 오셨으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의 설명을 한 10분 정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41쪽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기술적인 법적인 부분은 이렇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 지금 현재 시행 중인 DNS 차단 방식이 좀 이게 보안 프로토콜이 있는 사이트는 이게 차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의해서 SNI 차단 방식으로 좀 이렇게 보안 프로토콜을 좀 의뢰해서 차단하는 방식을 저희가 좀 협의를 해서 빠르면 내년 초부터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신규 크게
어쨌든 저희가 이 44쪽입니다. 이 불법 복제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불법 복제물이 알고도 이용하는 이거는 범죄다. 그런 인식이 가질 수 있게끔 저희가 법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식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이 저작권법 관련 부분은 좀 저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다시 협의를 해서 조건 시일에 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